여러분, 씨앗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고시 7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 교재는 2022년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EBS 수능 특강입니다. EBS 수능 특강 개념학습 7강에 선생님이 좀 전에 영상 찍었는데 이세기 부병루라는 한시와 함께 실려있는 작품이 정약용의 고시 7이죠. 한시의 형식도 좀 같이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굉장히 시대적으로는 이제 한 분은 고려 말의 분이시고 정약용은 이제 조선 후기 분이시니까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같이 엮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세기 부병루도 그렇고 정약용의 고시7도 그렇고 둘 다 고등문학에서는 좀 기본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BS 교재와는 좀 무관하게라도 알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고시7 이렇게 이렇게 작품 제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고시라는 거는요. 중국 당나라 초기 근채시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시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걸 고채시, 고가 옛고자겠죠? 옛날 형태의 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채시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부병루랑 같이 찍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부병루가 혹시 먼저 영상을 보고 온 친구들은 부병루가 어떤 한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거 뭐였죠? 5글자에 8줄짜리 오원율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오원율시 또는 뭐 칠원절구 뭐 이런 형식 있잖아. 절구, 율시, 배율 이런 형태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근채시는요 형식을 좀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었어. 한 줄에 몇 개의 글자가 들어와야 돼. 각각의 글자는 어느 위치에서는 음이 동일해야 돼. 뭐 줄은 몇 줄이어야 돼.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하게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근채시라고 이야기하고 이세기 부병루는 그 근채시 중에서도 오원율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약용은 어떻게 했다? 나 근채시 안 해. 근채시 안 하고 그냥 나는 고채시, 고시 다시 말해 근채시가 나오기 이전에 조금 자유로웠던 그 형식 그걸로 시를 질 거야. 그래서 고시를 총 27편을 지으셨어요. 그 중에 7째 시에 해당하는 거 그게 이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제목이 뭐 이렇게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시의 형식 중에서 나는 고시를 선택해가지고 27편을 짓는데 그 중에 7편째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배에 가서 나왔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배 가서 이 학자가 정약용이라는 분이 대단하신 게 유배를 가서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단 말이야. 정조가 너무너무 사랑했고 귀하게 여기던 귀하게 쓰임받던 큰 신하였는데 정조 사후에 내쳐져서 유배지를 전전하며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 유배지에서 자신의 그 운명을 돌아보며 한탄하고 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살았을 법하잖아요. 충분히 그런 인생이잖아. 그런데 이분이 유배지에 가서 뭘 하셨냐면 백성들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그 지방의 관아들, 이속이라고 부르는 그 지방의 관리들이 막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하지만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하게 살다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서 그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어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불행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불행을 돌아볼 줄 알았던 정말 참
위정자 관리의 모습이 정약용의 시에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백성들의 삶을 그려놓고 있는지, 어떤 문학적인 형식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고 가실게요. 본문 봅시다.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풀이라는 존재는 다 뿌리가 있기 마련이야. 그죠? 풀은 다 뿌리가 있죠.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런데 부평초라는 풀, 부평초는요, 의미 자체가 물 위에 떠 있는 풀이라는 뜻이래. 개구리밥을 말한다는데요. 그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어. 다시 말해, 의지할 곳,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뿌리가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그러면 여러분 부평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죠. 바람이 불면 불리는 대로 부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풀을 가지고 온 거야. 자기 문화관으로 그 자연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자연물 속에 함축적인 의미를 덧입혀 씌운 거죠. 그래서 이 부평초는 여러분 속성상 마이너스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연물이고, 함축적인 의미는 뭐가 된다? 안정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달프게 이리 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혹은 유배지에 지금 떠밀려 와 있는 정약용 자신을 의미하는 시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시의 표현 방식이 뭐다? 여러분, 우의적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우의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동물이나 식물, 사물에 빗대어, 다시 말해 비유해서 인간 삶을 설명하거나 풍자하는 형태, 기억하고 가셔야 되죠. 우의적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별표 5개 하시고요. 혹시라도 우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던 친구들은 오늘 정확히 잡고 가십니다. 비유적인 거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기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는 방식이 우의가 되겠다. 무엇에 빗대어서? 동물이나 식물, 사물에 빗대어서. 여기서는 백성들의 삶 혹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자연물을 가지고 왔다? 부평초라는 식물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중심 내용 뭐다? 뿌리가 없는 부평초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물 위에 둥둥, 자, 이런 단어들, 의태어죠, 의태어. 이렇게 떠 있는 모습, 시각 이미지가 사용이 되는, 그래서 생생한 느낌을 주는 의태어도 나왔다. 바람,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시고요. 자, 대상의 상황, 바람에 끌려다니는 상황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할 거고, 따라서 이 바람은 뭐다? 외부적인 어떤 시련,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 혹은 정약용을 유배지로 몰아온 당쟁, 이런 외부적인 시련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다? 바람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심 내용, 바람에 여기저기 떠다니는 부평초의 모습이 정리가 된 거죠. 자, 앞부분에 뭐가 나왔다? 부평초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선경, 앞부분에서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런 부평초는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갸냘프기만 합니다. 갸냘프기만 해. 정서 뭐예요? 연민이죠. 대상을 향한 연민. 이 참 묻어나는 그런 말이구나 알 수 있죠. 더부살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얹혀 사는 신세를 더부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평초의 그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보인다라는 얘긴 거지. 그런데 그 갸냘픈 그냥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 생명에게 연잎은 과시하고 행체는 어떻게 해? 이리저리 가려버려. 햇빛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부평초를 가려버리는 일을 하는 게 뭐야? 행체야. 연잎,
행체 모두 다 뭐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상을 의미하게 되겠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의 시어다. 부평초를 괴롭히고 과시하고 막 가려버리고 일부러 뭐 임금의 은총 이런 게 막 내려올 때 확 가려버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연잎과 행체다라는 거죠. 중심 내용 뭐예요? 연잎의 과시와 행체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연잎과 행체 얘네들은 뭐다? 여러분 얘네들은 서로 반대야 아니면 비슷한 아이들이야? 부평초를 괴롭힌다는 점에서 부평초를 가려버린다는 점에서 얘는 비슷한 아이들인 거지. 그래서 대응하는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부평초를 괴롭히는 관리나 기득권층 정약용 같은 그런 인물들을 궁궐에서 탁 내몰아서 유배지로 보내버린 그런 기득권층이나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관리들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잎과 행체의 비유적인 의미도 잘 이해하고 가십니다.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아우 안타까움의 정서도 여러분 느껴지시죠? 똑같이 한 못 안에 살아. 이때 한 못은 조선이라는 한 국가 안에 백성과 그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조선이라는 한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부평초가 정약용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다, 비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한 못은 같은 조정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해되시죠? 같은 조정에 있는데 왜 이렇게 과시하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또 같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강자여서 약자의 것을 뺏고 수탈하고 가져가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자, 사용된 표현법 뭐야? 질문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아니야. 안타까움의 정서를 의문형 종결 어미로 했을 뿐이죠. 뭐뭐 할까? 의문형 종결어미 나와 있고요. 내포된 정서 뭐다? 안타까움이다, 한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중심 내용,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 거죠. 됐죠? 자, 시상 전개 방식 뭡니까? 네, 여기가 후정 부분입니다.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대상이 나오고 부평초란 대상이 나오고 뒷부분에서 그 괴롭힘 당하는 부평초를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 후정. 앞에 선생님이 부병로에서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선경과 후정이라는 이 형태는 시상 전개 방식은 한시의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 되니까 잘 정리해 두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가 나왔나요? 지배층의 횡포, 백성들의 괴로움. 지배층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을 거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바라보면서는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시 한 수 혹은 당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는 시로도 우리는 충분히 읽어갈 수 있겠다. 부평초가 두 개를 모두 다 의미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부분의 포인트를 맞춘다. 주제를 지배층의 횡포와 백성들의 괴로움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제를 맞춘다 그러면 관련 한자 성어는 뭐가 되는 거야? 가렴주구가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가혹하게 거두고 악랄하게 수탈하는 거 관리에 탐관오리에 또는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다? 네, 가렴주구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태도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누구를 풍자하고 있어? 지배층을 풍자하고 있는 중인 거죠.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성격은 여러분 비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의적이다, 비유적이다, 간접적이다 말씀드렸고요. 갈래 한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는 이 한글들은 우리가 몰라서 써놓은 거다. 정약용은 이 시를 쓰실 때 뭘로 쓰셨다? 한자로 쓰셨다.
한시 중에서도 뭐에 속한다? 고체시, 고시에 속한다라는 내용 모두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 다 정리해놨으니까. 특징, 성경우정의 방식이라는 거, 자연물에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 그 상징을 통해서 연못 속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세상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우의적인 수법 나와 있다라는 것까지. 자, 고시 7이라는 정약용 선생의 백성의 삶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또 끓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연민의 정서를 드러냈던 한시 한수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